이번 시간에는 사회학의 역사적 형성, 고전 사회학의 형성과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사회학의 발생 배경과 고전 사회학의 주요 이론가와 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학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사회학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의 형성은 사회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는 본래 연고가 없는 낯선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표나 의도를 지니고 모여들어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결사체나 공간을 의미합니다. 초기의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위해 무리지어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강가에 움막을 지어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인류가 정착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른바 공동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농사라는 일은 많은 일들의 노동력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공동협력이 필요하고 함께 모여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셈이죠. 그런데 몇몇 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는 웬만한 것은 동네 회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산업혁명을 통해 더 이상 생계수단이 농업만이 아닌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기존의 단순한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한 가지로 규정될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생기게 되면서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요. 사회학은 이처럼 새롭게 형성되고 확장되어 온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학 이전에 철학, 정치학, 법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 학문들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사회는 매우 단순해서 사회 현장에 대한 원리와 규범, 즉 원칙에 의거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 이상 원리 원칙에 따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업과 시장의 발달, 공업의 발달 등에 따라 시장 경제가 점차 사회의 물질적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해명하는 경제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시장 경제 원리만으로 이 복잡한 사회를 설명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현상만이 아닌 대중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학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대의 지적 요구에 따라 사회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민사회라고 하면 나라, 즉 국민국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사회, 중국사회, 미국사회, 독일사회 등에서 사회는 일반적으로 나라 수준의 집합체를 의미하는데요. 즉 한국사회라고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라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서로 인정하는 국민, 영토, 주권을 지닌 국민국가를 의미합니다. 국민국가는 정치적 목적으로 형성된 사회, 즉 정치 공동체로서 특정 영토의 경계 안에 사는 민중으로 구성되며 정치 공동체의 통치기구인 국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시대를 거쳐 중세시대까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국가의 기초적인 형태가 나타났지만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는 봉건제도에 의한 신분제가 철저하게 인간의 자유를 옭아매던 시기였으므로 농노, 백성 등의 피지배 계층은 소수 지배 세력의 억압적인 통치에 종속되어서 정치적인 자유나 권리를 지니지 못했고
생존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것들을 지배 세력인 군주와 귀족들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나 시민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물질적 부가 증대되면서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 못지 않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귀족 못지않은 대저택과 하인들을 부릴 수 있게 되었고, 치안이 유지되는 성 내에서 사유재산을 보호받으면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성, 즉 벌그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부르주아지라고 불렀는데요. 이른바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된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기존의 신분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신분이 생겨나게 되었으니까요. 상공업의 발전은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가속화시켰는데요. 따라서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역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의 대리자인 교황의 말이 곧 법이었지만 합리주의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왜?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세사회를 지배해왔던 신학적, 종교적 사고에 대항하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확산되면서 신 중심의 사고가 아닌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성찰이 문학과 예술의 부흥을 일컫는 르네상스를 낳게 된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인간의 주체성, 자발성에 대한 의식의 발달로 이어져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였고 정치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정치적 시민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면서 정치적 시민의식 역시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당시의 지배 계급이었던 왕이나 기사, 종교 집단과 갈등이 생기겠죠. 부르주아 계급이 제3의 계급으로 떠오르면서 자신의 부를 기반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지배 계급에 불만을 가지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권력의 등장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좀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는데요. 시민사회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중들이 성장해온 역사가 담긴 공간입니다. 사회학은 이러한 변화의 특징,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적 원리를 발견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89년) 세계 최초의 시민혁명이자 사회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하였는데요.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근대국가로 거침없이 발전하였을까요? 아닙니다. 19세기 중엽까지 혁명파와 왕당파의 대립으로 혼란과 갈등이 거듭되었습니다.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보수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가치관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의미하고 진보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보수를 의미하는 우파와 진보를 의미하는 좌파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요? 사실 좌파와 우파는 프랑스 혁명 당시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의회 오른쪽에 앉고 급진파인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았다는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대혁명 이후 오히려 더 극심해진 사회의 혼란 속에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용해서 황제에 등극하며 왕정이 복구되는 등 사회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자 꽁트는 프랑스의 앞날을 위해서 사회의 무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꽁트는 사회의 무질서는 지적인 무질서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사회과학을 정립하는 것이 최대의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콩트는 사회에 관한 과학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사회물리학이라고 불렀다가 후에 사회학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콩트의 사회학을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실증주의란 관찰, 실험, 비교, 역사적 분석과 같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콩트는 생물학에서 생물체의 외부 형태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해부학과 생물체의 각 기관의 작용을 통한 생리학을 구분하듯이 사회학을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는데요. 사회 정학은 시간과 더불어 변하지 않는 양과 상태를 중요시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회 동학은 동적 변화를 중시하며 사회 변화와 제도주의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꽁트는 인류의 지식 발달이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거쳐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신학적 단계에서 형이상학적 단계로, 형이상학적 단계에서 과학적 실증적 단계로 발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학적 단계는 미신, 독단, 위, 계시 등 공상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형이상학적 단계는 계몽주의적 사상을 토대로 하는 사변 철학, 즉 과학적 검증 없이 생각만 끝없이 달리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로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과학적인 단계야말로 관찰, 비교, 실험에 근거한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으로서 실증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로 보았는데요. 사회학은 실증적, 경험적 과학으로서의 과학 단계에서 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콩트는 실증적, 과학적 단계의 사회가 가장 진보된 사회라고 보았는데요. 사랑을 원리로, 질서를 기초로, 진보를 목표로 하는 실증적 질서를 구축하여 혁명 등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 속에 있던 당시의 프랑스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무질서를 극복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였던 것이죠. 영국의 초기 사회학자인 스펜서는 콩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통합적인 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던 콩트와는 달리 사회는 정적인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회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스펜서는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인간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체계를 이루는 각 부분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존속을 위해 기능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사회는 상호 의존적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로서 정치, 경제, 군사, 종교, 교육 등과 같은 하위 체계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고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적자 생존의 원리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자연적 질서라고 보았는데요.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는 일을 제외하면 모든 일을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 간의 계약에 기초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하면서 국가가 사회복지 등을 이유로 개인의 이익 추구를 방해하면 사회가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즉, 둘이 붙어서 힘센 놈이 이기면 힘없는 놈이 저절로 도태되는 자연의 법칙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죠. 스펜서는 적자 생존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정부와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펜서는 자유방임과 적자 생존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 개인주의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 개인과 사회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억나시나요? 그중 사회보다 인간 개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관점을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데요. 스펜서는 사회 명목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사회 전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 실제론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앞의 사회 명목론과 모순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주장은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스펜서는 사회의 진화가 생물의 유기체의 진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요. 최초의 생물체는 아메바류의 동물로서 그 구조가 단순해서 이분법 등으로 개체를 증식시켜 나가지만 생물이 진화하면서 구조가 복잡해지고 생식 방법도 달라지듯이 사회적 집합체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동일한 것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이질적이게 되면 그들은 상호 의존을 하게 되고
분화가 진전되면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스펜서는 한편으로는 구조적 복합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의 진화 단계를 구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규제의 엄격성과 범위에 따라 사회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군사형 사회와 공업형 사회를 두 가지 사회 유형으로 제시하였는데요. 군사적 관계는 강제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며 평화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분산된 규제 체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중앙 집권적 규제와 강제적 협동이 군사적 사회의 특징이라면 개인의 사적 조직의 자율성과 자발적 협동은 공업형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형 사회가 덜 진화된 사회이고 공업형 사회가 좀 더 발전 사회는 아니고요. 시대적인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순환적인 유형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마르크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공산당?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이데올로기의 경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을 대표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서 중국 및 러시아 등의 나라는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산당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에서 그의 사상은 사회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상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현재에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과 사상의 원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마르크스는 1800년대에 태어나서 활약을 하였던 인물인데요. 독일이 35개의 작은 소국으로 갈라져 있을 당시 후에 통일 독일을 주도하게 된 프로이센 출신으로 그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세계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3분의 1이 마르크스주의 국가에서 살게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엄청난 물질적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산업혁명은 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는지 주목하였는데요.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 자본가들이 지고 일부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의 노동으로 번 이윤을 착취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업에 따른 소외된 노동을 없애고 인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피지배 계급인 노동자들은 자본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서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공산주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당시 인간의 진보를 이념이나 진보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헤겔 학파의 관념론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유물론적 역사 해석, 즉 사회와 역사의 과정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재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로서 성적 욕구와 물질적인 욕구를 강조하였는데요. 음식, 주거, 의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인간의 1차적인 목표이자 삶의 중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 물질적 생활을 지속하여 재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생산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 물질적 교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물건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힘을 갖게 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진 사람에게 기대게 되지요. 따라서 사유재산에 따른 지배계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역사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물질적 교류관계의 역사적 형태 변화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각각의 역사적 시대마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직인 등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서로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급투쟁 속에서 사회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원시공산주의 사회로부터 고대 노예제 사회와 중세 봉건 사회를 거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계급투쟁의 역사를 물질적인 사회 구조와 연결시켜 설명하였는데요. 즉,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하면서 물질적 존재가 되는 하부 구조가 토대를 이루어서 상부 구조로 이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회는 하부 구조라 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가 정치, 법, 종교, 문화,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상부 구조를 결정짓는 사회 형성체라고 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특정한 사회 형성체는 특정한 지배 종속 관계를 형성시킨다고 보았는데요. 지배 계급이 기존의 생산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지배를 유지하려 하고, 노동자 계급은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배 계급이 형성되므로 이들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자본 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 권력을 동원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지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급을 타파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사이의 적대적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버는 독일의 사회과학자로서 사회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법학, 철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회현상을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연구하려는 실증주의에 반대하면서 문화과학의 연구를 강조하였는데요. 즉, 계급투쟁이나 지배계급 및 피지배계급을 이루고 있는 사회구조보다는 인간들의 사회적 행위에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사람은 상호작용을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행위에는 보이지 않는 의미와 힘이 작용하는데, 그러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베버는 전 근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의 이행을 합리화 또는 탈주술화가 진행되어 온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다양한 사회 영역, 사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합리화 과정을 탐구하였습니다. 합리화란 어떤 일을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게 한다는 뜻으로 과거의 종교적 판단이나 마술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가치 판단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배 양식도 지배와 복종의 권력 관계 속에서 지배가 정당화된 방식의 변화에 주목했는데요. 베버는 정당화된 권력을 권위로 보았는데, 이러한 권위를 특출한 영웅적 지도자가 보이는 카리스마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가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흔히 왕이나 군주에 의해 행사되던 전통적 권위, 가장 바람직하고 혁신적이며 정당성과 항구성을 가진 합법적, 이 합법적 권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합법적 지배는 합리화된 조직인 관료제를 낳았다고 보았는데요. 이것이 지배의 합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버는 현대사회가 합리화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왔지만 합리화의 역설로 비관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는 합리성을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수단을 추구하는 형식 합리성, 그리고 목적 자체를 추구하는 실질 합리성으로 구분하였는데요. 현대사회에서의 합리화 과정이 형식 합리성의 축으로 나아가면서 실질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 행정부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지원금을 주려고 할 때 가난한 정도를 나누어서 차등 지급을 한다면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즉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추구하는 실질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10,000원씩 지급을 한다면 형식 합리성은 달성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 합리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베버는 사회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함을 강조하는 몰 가치성,
즉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회학을 오늘날의 현대사회학으로 정립시킨 뒤르켐은 부르주아 혁명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프랑스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개인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학 고유의 대상을 확정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러한 방법론적 관점을 사회학주의라고 합니다. 뒤르켐은 전 근대 사회는 비교적 단순하고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계적 연대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지만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갈라져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분업화된 사회이므로 기계적 연대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 호혜성과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혼란과 무질서, 즉 아노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 사회와 다른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덕적 개인주의란 말 그대로 집단주의에 대비되는 말로서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인의 이익을 먼저 취하게 되면 집단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도덕적 개인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르켐은 사회학의 지적 관심이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는 데 있다고 보았는데요. 사회적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는 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사회적 사실은 개인과 무관하며 개인 밖에 존재하면서 개인을 제약하는 법, 관습, 종교생활, 화폐체계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사실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학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회적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사실로 인해 일어난 문제나 영향, 효과 혹은 사회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법이나 규칙을 관찰함으로써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뒤르켐은 사회가 동질성의 바탕을 둔 기계적 연대 사회에서 이질성의 바탕을 둔 유기적 연대 사회로 발달해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급속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면서 유기적인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통사회에서 중요시하게 여겼던 규범들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가치관의 혼란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과거의 사회 규범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사회 규범이 분명하게 형성되지 않는 시대에 개인들이 규범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를 아노미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현대사회의 중심적인 사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뒤르켐은 현대사회에서 아노미와 비정상적인 분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을 묶어줄 새로운 사회제도와 사회규범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에게 결속력을 가져다 줄 수도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국가와 개인을 매개할 수 있는 중간 집단이 필요한데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와 같은 직업 집단 또는 조합 집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개인에게 소속감을 주고 국가나 기업주들과 협상하는 대표로서 개인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뒤르켐은 조합 같은 직업 집단만으로는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사회 규범을 확립해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앞서 설명하였던 도덕적 개인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고 교육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뒤르켐은 아노미 발생에 대한 사회학적 현상을 연구하면서 자살의 유형을 분석하였는데요. 그 기준을 사회통합의 정도와 사회적 규범의 강도로 보았습니다. 우선 사회적 통합의 정도가 낮거나 집단의 결속력이 약화되거나 고립될 때
이기적 자살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시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노미적 자살인데요. 경제 격변기나 대공황 같은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불안정성으로 기존의 규범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되자 영국, 프랑스 등은 전쟁 준비를 위해 당시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던 미국에게 엄청난 자본을 빌려서 무기를 마련하였는데요. 미국은 자국 국민들에게 주식을 찍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 결과 승전국이나 패전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폐허가 되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집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들어놓아 버리잖아요. 결국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계 경제의 47%를 담당하던 미국이 부도가 나자 영국, 프랑스 등도 도미노처럼 차례대로 쓰러집니다. 이때 미국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이타적 자살인데요. 과도하게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집단에 매몰되는 경우, 즉 사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나 정의, 종교적 신념을 외치며 분신 혹은 투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는데요. 미국이 보복으로 도쿄를 공습하자 일본은 초토화가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본은 항복하지 않고 자국의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이른바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해서 전투기 조종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 목적지 근처까지만 갈 수 있는 연료를 넣은 전투기를 몰고 다른 전투기에 돌진하게 한 것입니다.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지다를 외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도록 강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숙명론적 자살인데요. 과거 노예사회처럼 통제가 심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과도하게 억압되거나 규제됨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나의 운명, 즉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살을 말합니다. 19세기 말 인도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동반하여 죽는 사티라는 풍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학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중요한 사회학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언급했던 학자들의 이론은 사회학이 정립되어 가던 시기에 형성되어 온 고전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학은 지금도 사회가 변하면서 꾸준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